그래서 SEC가 생기기 전에 주정부들은 되게 메리트 레귤레이터를 하는 데가 많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패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자금 조달을 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해도 되는 걸로 좀 해줘 이렇게 막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뇌물도 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SEC를 처음 만들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커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텐데요. 요즘에 뭐 많이들 커스터디 들어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우리 투자자들은 이게 뭐 커스터디가 수탁이라는 뭐 용어인 건 알겠는데, 이게 뭐 어떤 개념이고 도대체 왜 중요한 건가? 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 또 다녀오시면서 그런 커스터디 기업들을 직접 또 센터장님께서 탐방을 하고 오셨는데, 네. 이 커스터디의 개념과 이 중요한 이유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재밌는 게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커스터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이게 수탁업인 거죠. 네, 수탁업인데 이 수탁업 혹은 뭐 커스터디라는 사업이나 서비스는 되게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네. 고대 문명 때부터 있었던 거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예를 들면 뭐 밀 농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밀 같은 게 중요하니까 그걸 저장하는 근데 장소를 이제 사원을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있는 네. 당시에는 이제 종교 리더들의 그 권위를 이제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예,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사원을 이제 아주 훌륭한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도 안전한 보관 장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가치 저장하는 수단이 이제 뭐 그런 농산물 같은 거에서 이제 금이나 뭐 이런 걸 변하면서 금이나 은의 그 장인들이 이제 금을 보관하는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잘 준비하다 보니까 금 장인들이 금의 수탁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금을 맡기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증표로 이제 영수증을 내줬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금을 갖다가 동시에 안 찾아가니까 그냥 공수표를 그렇죠. 발행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현대 은행 시스템의 시작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현대 은행의 전부체 완전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커스터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커스터디라는 업은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인식을 못하고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사실 이제 금융 시스템의 어떤 근간이 된 서비스인 거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전통 금융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전 세계 부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는 이 전통 금융권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수탁업 이제 기반을 두고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 가상자산이 더 크려면은 이 제도권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 수많은 부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제도권 자금에 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굉장히 늦은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제도권 시스템 안에 가상자산 자체를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나 설비가 갖추어지면은 제도권에 있는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더 빨리 흘러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커스터디 시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커스터디가 개인들은 물론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뭐 이럴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이 전통 커스터디 업체들을 사용해가지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법인 자금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방해 요소나 그거를 막는 어떤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법인들의 가상자산 소유하게 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커스터디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고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굉장히 큰 사이즈로 지금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베이스의 자회사로서 이제 존재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금융당국의 라이센스까지 받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커스터디업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수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1,000억 달러 정도, 1,000억 달러를 넘는다고 그래요. 1,000억 달러,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어떤 규모로 성장을 한 거죠.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은 그러면 어떠냐? 봤을 때는 한국은 있습니다. 저희도 2018년, 19년쯤부터 이제 그 스타트업체들이 생겨났는데 그 스타트업체들이 크게 성장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국내에서는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거를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막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수요를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될 수가 없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타트업 자체는 이게 B2B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법인들로부터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수요를 막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뭐 이런 회사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네. 그 외에도 또 이제 파이어블럭스 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네, 가서 네, 만나본 네.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는 이제 커스터디 솔루션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네.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작은 회사예요. 네. 한 3명 정도의 창업자가 2018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5년 지나가지고 네. 조 단위의 기업 가치를 받는 와. 회사로 성장을 해서 600명의 직원이 있고 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을 한 회사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2018년에 같은 커스터디, 시간인데.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커스터디 네. 솔루션 제공하는. 네네. 근데 거의 뭐 어디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네, 성장 맞습니다. 기회를 고스란히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경제 가치 창출의 기회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네. 거기서 창출되는 고용 효과 이런 것도 누리지 못하고 네. 또 그 결과 한국에서는 이제 법인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을 못 하니까 네. 다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 나가서 뭘 네, 맞습니다. 하잖아요. 다 외국으로. 예.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불출보다도 더 심각한 이제 인력 유출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노하우를 이제 축적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게 전부 다 해외에서 외국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한국인들은 그런 어떤 노하우를 축적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경쟁력이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격차가 엄청 많이 예, 벌어졌습니다. 엄청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어떤 그 국가 경쟁력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어떤 사고를 막아야 돼 뭐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네, 굉장히 근시안적인 접근 방식이고 과하게 말하면 되게 무책임한 이런 조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산업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좀 하지 않고 또 좀 굉장히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또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또 이제 센터장님이랑 인터뷰를 하러 오면서 이제 기사를 또 서칭을 해봤는데 지금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제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뭐 법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이제 형성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저희 가상자산 또 커뮤니티에서는 그 글들이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뭔가 국내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은 뭔가 많은 어떤 법적인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 건데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되는 곳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인이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법이 막아서는 아니거든요. 네. 법에는 어디에도 법인들은 가상지산 진출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규정은 없는데. 예, 없고 이게 행정지도라는 거거든요. 행정지도. 예. 네. 이제 행정지도라는 단어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기관이 그냥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네. 뭐 하지 마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한국에서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당연한 걸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에 근거 없는 이러한 어떤 권력 행사 네. 예. 이거는 만약 미국 같으면 행정 절차법 뭐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그레이스케일이 이번에 그래가지고 네, 바로 예. 다시 되치게 하는 그런 그렇죠. 것들. 예, 소송도 가고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뭔가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 모르겠어요. 어떤 이게 이제 법에 뭔가 못하게 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네. 그거는 모르겠고. 뭐 제도적으로. 예, 제도적으로 네. 제가 한다면은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제가 많이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에서는 법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한국에만 있는 어떤 그런 제한적인 요소인 거거든요. 네네. 미국에서 뭔가 이게 법적 제도가 거기는 돼 있어서 그 허용을 하고 우리는 안 돼 있어서 안 하고 있나 이런 건 아닌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신생 기술에 대한 교육이나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네.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저한테 뭔가 우리가 갖춰줘야 될 게 있다면은 그냥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이나 그냥 리스크 관리? 네. 사실 리스크 관리 이거 가상자산이랑 상관없이 그냥 금융의 지식이 있으면은 누구나 원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식은. 맞아요. 그러한 교육을 좀 더 높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이제 주제로 조금 저희가 들어가 볼 텐데요. 또 센터장님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SEC 또 위원을 만나 뵙고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SEC의 분위기가 어떻고 우리가 이제 그 관련해서 어떤 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SEC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고 우리가 이제 게리 겐슬러가 너무 독단적인 행동을 하니까
뭔가 게리 겐슬러가 다 알아서 막 다 이걸 해석을 하는데 게리 겐슬러가 본인이 스스로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는 5명의 위원이 있고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다. 절대 내가 마음대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뭐 본인을 좀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EC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이 SEC라는 단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SEC는 한 1930년대에 이제 대공황 이후에 네. 만들어진 거고, 이제 네. 그 이전에는 SEC 같은 게 없어서 미국의 주식시장도 이제 아사리판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고가 이제 대공황 1920년에 네. 대공황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되게 사기나 이런 것도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연방 정부 레벨에서 네. 근데 그 전에 주 정부에서는 뭔가 나름 이제 관리한 기관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기준도 각자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연방 정부에서 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어떤 의견이 형성이 돼서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대 이거 여담이긴 하지만은 초대 SEC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였어요. 정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존 F 케네디가 참 좀 부유한 집안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주식 투자로 많이 이제 돈을 번 그런 분이라서 네. 코인 시장으로 치면은 이제 코인으로 부자가 되니까 네. 이제 이 주식 시장을 많이 아니까 네. 네가 한번 이걸 감독을 해라.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뭐 여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초대 그 의장이었고 그때부터 쭉 이제 이어져 온 건데 네. SEC는 처음에 생길 때 어떤 기관, 어떤 감독 기관이 되려고 했냐면은 네. 메리트 레귤레이터가 아니고 디스클로저 레귤레이터가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리트 레귤레이터는 어떤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네. 투자자 보호를 이제 SEC의 그 미션이 이제 3가지거든요. 투자자 보호, 그다음에 시장의 효율성 도모, 그다음에 3번째가 자금 조달 촉진 이렇게 네. 3가지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투자자 보호인데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2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거는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마. 이거는 투자해도 돼. 하고서 레귤레이터가 정해주는 거예요. 네. 2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디스클로저 레귤레이터인데 투자 결정은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네. 우리는 이 투자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이제 공정하게 하는 것만 관리하겠다. 이게 디스클로저 레귤레이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SEC가 생기기 전에 주정부들은 되게 메리트 레귤레이터를 하는 데가 많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거기 이제 부패가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누가 자금 조달을 하고 싶을 때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해도 되는 걸로 좀 해줘 이렇게 막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뇌물도 오고 가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SEC를 처음 만들 때는 이제 디스클로저 레귤레이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시를 기준으로 그 공시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레귤레이터가 된 거고 네. 이제 그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 5명의 위원회로 조직을 구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얘기한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런 중요한 행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5명의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는 거고 그 투표의 그 비중은 다 똑같아요. 5명이. 5명이. 예. 네. 사실상 의장이 가장 권한이 좀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안건을 투표에 붙일지를 의장이 정해요. 그러네. 그러면 권한이 생각보다 많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제 권한이 크다고 할 수가 네. 있는 거고요. 예, 좀 얘기가 그러졌는데 어쨌든 네. 예, 약간 이제 SEC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5분 중에서 유독 이 헤스터 퍼스 의원이 가상자산을 너무 좀 많이 옹호를 해주셔가지고 이 크립토맘 이렇게 불리는데 저렇게 가상자산을 옹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헤스터 퍼스 이분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자기가 꼭 크립토만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네. 혁신을 옹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혁신, 해요. 네네. 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크립토 외 다른 이슈, 뭐 ESG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항상 혁신을 우선시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 크립토에 관련돼서는 투자자 보호도 하면서 그렇지만 혁신을 해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제 그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라는 거를 2, 3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이분이 주도해서. 이분이 주도해서.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네.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이해를 해서 네. 그거에 맞게끔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프로젝트라는 거는 몇 명 소수의 그 개발자들이나 어떤 창업자들이 모여서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앙화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생긴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주도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 프로젝트의 흥망성쇠에 끼치는 영향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을 거고 네. 그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그 정보를 더 쉽게 취하는 반면에 네. 아웃사이더는 그 정보를 갖다가 접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정보 비대칭이 생기기 때문에 오, 네. 초창기에는 뭔가 그 개발자들이나 창업자들, 프로젝트 리더들한테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프로젝트가 성장을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탈중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은 네. 더 이상 이 프로젝트 리더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지지 않게 되면서 네. 그들한테 정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나중에는, 네. 뭐 그런 의무에서부터 이제 해방시키자 아, 뭐 이러한 내용인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반드시 필요한 어떤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바라는 것들이 결국은 혁신을 해치지 않고 이 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좀 집중을 한 조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세부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 뭐 과대 해석으로 인한 정권성 논란, 뭐 공시 의무, 그리고 탈중앙화 수치화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좀 자세하게 여쭤보자면, 이거는 이제 코비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보면, 헤스터퍼스 의원이 리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약식 판결은 투자 계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점에서 고무적이다. 자, 이렇게 지금 법원의 판결들을 옹호를 하면서 지금 과대 해석으로 인한 정권성 논란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하위 테스트에 대한 이 투자 계약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네네,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증권법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증권이 뭐냐를 이제 미국 증권법 1933년 증권법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증권이 뭐냐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네. 지분증권, 채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네.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증권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유통시장에서 그것이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증권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러한 열거되지 않았지만은 증권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네. 그런 상황까지 포섭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투자계약이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투자계약을 갭 필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증권법상에 갭 필러, 네. 그 생기는 갭을 포섭하기 위해서 네. 만든 게 투자계약이라는 거고, 투자계약이 뭔지를 우리가 성립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은 그때 이제 하위 테스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위 테스트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거래 관계에 증권 투자계약이 성립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게 증권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건데, 두 사람 간의 계약 관계가 증권인 거지. 그 계약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치 전달 수단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증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오렌지 농장에 관한 거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는 하위라는 회사랑 네. 그 농장을 분양받은 분양자들 사이의 계약 관계, 그게 증권이라는 얘기지. 네. 오렌지 자체가 그죠, 증권이 증권은 아니라. 아니라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역사를 보면 다양한 물건들이 투자 계약에 사용이 됐어요. 네. 비버, 비버. 동물까지도 있어요. 네. 네, 비버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위스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비버는 증권이 아니고 위스키도 증권이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XRP의 예를 들면은 네. 리플이라는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XRP를 뭐 매각을 했는데 네. 그 자금 조달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과 있었던 그 관계, 네. 그게 증권이라는 거지. 네. XRP 자체는 자체가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예. 네. 이건 굉장히 좀 명확하게 그쵸,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SEC는 자꾸 이 XRP나 뭐 기타 그런 가상자산들이 자금 조달하는 그 상황에서 성립된 투자 계약을 계승했다. 네. 그래서 XRP 자체도 투자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인바디먼트 티어리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이 이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이론을 주장하면서 코인베이스가 거래하고 있는 이 코인들도 지금 다 증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거래소다. 네. 우리 관할권에 들어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확대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아직까지는 사용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없어요. 예. 이거 향후에도 없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예. 네. 이번에 리플 판결로 그게 또 다시 한번 재확인된 것 같아요. 네네. 그 리플 소송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 그러니까 이게 리플에 투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그 얘기는 뭐 확실히 사실로 맞습니다. 보입니다. 예, 그건 이제 증권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우리가 앞서서 이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 말씀하셨을 때 탈중앙화가 이제 높아진 수준까지 갔을 때를 어떤 경계로 했을 때 이제 뭔가 어떤 변화들이 또 이제 일어나게 되고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런 안전성들을 더 이제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탈중앙화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치화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이게 어느 정도가 탈중앙화 됐다 이거를 이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선 첫 번째는 탈중앙화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이 보고서에 보면은 헬스타퍼스 의원이 지금 코비드 리서치 센터에서 지표로 이 탈중앙화 지표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화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수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탈중앙화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좀 아무렇게나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예, 굉장히 쉽게 사용합니다. 근데 뭐 사실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죠. 우리가 저도 뭐 이 업계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단어가 맞습니다.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뭐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 분산된, 주인 없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 이제 인터넷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사실 또 이제 좀 상대적인 개념이고 제 의견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탈중앙화됐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 뭐 최고 클라이언트가 하나가 90%인데 이게 뭐 탈중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안에서도 중앙화된 요소들이 조금씩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상대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거고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중앙화된 요소들도 이렇게 분산화시키고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런 개념인 건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동의를 안 하니까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한번 수치화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리포트에서 이제 저희 리포트에서는 지금 업계에서 그런 연구되고 제시되고 있는 기준 몇 가지를 소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리포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엔트로피 지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니 지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나카모토 개수라는 게 있고 이렇게 3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고 이 리포트에서는 지금 뭐 어느 기준이 꼭 어떤 정석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그 지니 개수하고 나카모토 개수를 이용을 해서 이 블록체인의 5분야에 이걸 적용을 해서 개수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채굴자나 밸리데이터, 그 다음에 노드, 그 다음에 개발자 기여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자산 분포도 요 5가지 분야에서 이 2가지 개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6개월마다 리포트로 이제 발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언급을 한 거죠. 제가 이제 그 퍼스 위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 되게 탈중앙화가 일정 수준이 지나면은 이제 공시 의무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측정하면 좋겠냐고 제가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면서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이런 우리 리서치에서 이런 걸 한번 했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었냐고 이제 모르시더라고요. 이 나카모토 개수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연구하신 분들 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그런 VC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한 건데 예,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냐 그러면서 되게 흥미로운 어떤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코멘트를 했던 부분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을 이제 또 더 뭔가 보완하는데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EC 관련해서 이제 2가지 정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 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집행 위주의 정책으로 막 아무데나 막 기소를 하고 막 이 웨이스 노티스를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SEC가 뭐 유례 없이 많은 비난들을 받았는데 자, 지금은 이제 현물 ETF를 곧 승인할 것이다. 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캐시우드 CEO 같은 경우도 우리 SEC가 달라졌어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소송을 막 일으켜가지고 피드백을 받은 거잖아요, 법원으로부터. 일종의. 본인들이 분명히 이제 너네 잘못됐다. 약간 얘기. 그 피드백이 왔으니까 이제 자기네들 리소스도 한정적이고, 예.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소송은 이제 안 먹히는구나.
뭐 성공한 것도 있으니까 예, 여태 것과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공세들이 완전히 끝나진 않겠지만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막 우죽순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전략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크립토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이 헤스터 퍼스 의원이 SEC 위원장이 뭐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뭐 희망 사항인데 최근에 이제 톰 해머 의원이 이제 낙선하긴 했는데 뭐 하원 의장이 되었으면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인데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대통령 권한이거든요. 네. 예, 예. 백악관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백악관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근데 퍼스 의원은 이제 공화당 네, 이제 공화당 쪽 사람이고 그래서 2024년 내년이잖아요. 네. 내년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이제 퍼스 의원은 그 경력을 보면은 젊었을 때 SEC에서 일을 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보좌를 하면서 일을 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의회 쪽으로 잠깐 갔다가 커미셔너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SEC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리 겐슬러 같은 그런 사람은 전혀 SEC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온 거고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깊게도 안 들여다봤는데 그러니까 SEC를 잘 아는 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봤어요.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올라온 기사인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헤스터 퍼스 의원. 예. 그래서 게리 겐슬러조차도 네. 그 정책적인 면에서는 정반대 의견이지만은 네. 직장 동료로서는 굉장히 존중한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헤스터퍼스 의원도 이렇게 뭔가 항상 코멘트할 때 보면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맙게 생각하는 말을 네. 많이 하고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좀 인품이 좀 되게 좋은 네, 좀 네. 많이. 그래서 네, 만약에 되면은 참 좋지 않을까 저도 네, 저희 한번 또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네.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더 가지시는 리플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